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는 전자에 대한 기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소자, 그 다음에 각종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드웨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자 부품들을 알아야만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각종 전자에 대한 용어들하고요, 그 다음에 부품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과 특징과 적용 사례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과정은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정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습득을 하셔야 마이크로 프로세서, 각종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때 편하게 그 스터디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한 용어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차후에 다른 과정에서는, 각각 과정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습득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한다면 스킵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소자, 그 다음에 각종 부품들, 이런 순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실제 제가 제공하는 책, 초보자가 만드는 로봇 책에 1장하고 2장에 설명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부연으로 이 과정에서 설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을 수령을 하면 저희가 이 자료,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자료를 발송이 되니까요. 그걸 참고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판서를 보시고 내용을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 1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전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을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청진기나 이런 이제 진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알아야만 똑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이런 전자를 하는 데 있어서 테스터기라고 하는 장비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테스터기 장비는 이와같이 디지털 테스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의 디지털 테스터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빨간 게 이제 플러스, 그 다음에 검정 선이 이제 그 접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은 각 테스터기마다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그 매뉴얼을 보고 저항이나 전압이나 전류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봤던 테스터기라는 장비는요, 실제 아날로그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압, 일정한 값이 딱 형성이 됐을 때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눈금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전압값이 변화를 갖거나 혹은 저항값이 변화를 갖거나 이런 여러 소자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테스터기를 가지고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몇백만 원대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몇천만 원대 이렇게 존재하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간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중저가용 그런 오실로스코프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화면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평축으로 해서는 시간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으로는 전압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압을 측정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아주 유효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쓰실 때 그 매뉴얼을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자 하는 그 선이라고 하죠. 우리가 프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잭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납땜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납땜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인두가 있고요. 인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두의 생명은 이 팁입니다. 팁. 이 끝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죠. 그래서 인두도 가격 대비 상당히 성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가형 같은 경우는 뭐 몇천 원대, 몇만 원대 이렇게 있죠.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디지털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비싸고 좀 좋은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와트 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팁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업하기에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확인해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두 스탠드라는 인두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두를 그냥 사용하다 보면 옷을 태워 먹거나 상대방의 친구의 옷을 태워 먹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두를 여기다 꽂아서 고정을 시킬 때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리퍼가 있습니다. 리퍼는 우리가 이제 그 피복을 벗겨내거나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죠. 그래서 우리가 리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뭐 IC 커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롱로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입이 상당히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새 부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로즈라고 하는데 이 롱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의 다리를 구부리거나 집을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스트리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의 피복을 벗겨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선의 피복을 벗겨내는 게 종류가 많습니다. 전선이 굵기가 굵은 것부터 해서 얇은 것까지 많죠. 그래서 굵은 거는 전기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얇은 거는 우리 전자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벗길 수 있는 게 이제 몇 파이짜리냐 미리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주 작은 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작은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납이 있죠, 납. 그래서 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품하고 소자하고 그 다음에 기판, 회로의 기판하고 같이 붙일 때 우리가 이 납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납은 실제 그 납하고 주석의 비율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굵기도 얇은 것부터 해서 굵은 것까지 많죠. 근데 우리는 디지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얇은 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납은 실제로 좀 여러분들 몸에 해롭기 때문에 납땜을 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하시면서 납땜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납땜할 때 그 연기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도 건강에 좀 해롭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납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납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납을 다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때 이 도구를 사용하죠. 이걸 우리가 흡입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납을 녹인 다음에 이거를 납 녹은 부분에다 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추를 누르면 이 뒤에 있는 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쫙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납 흡입기를 가지고 납을 빨아들이면서 제거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납땜할 때는 이런 순서로 많이 하죠. 그래서 부품이 꽂아져 있고요. 리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을 댑니다. 그리고 인두를 기판에다가 살짝 대요. 그리고 납을 이렇게 살짝 그쪽 가까운 데다 대면 알아서 녹으면서 밑에 기판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납을 떼내고요. 그 다음에 인두기를 떼면서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납을 납땜하실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게 이렇게 쏙 들어가도록 해줘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납땜하다 보면 이 윗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요. 그런 경우는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냉땜이라고 하죠. 그런 냉땜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납땜하실 때는 꼭 납땜의 과정을 숙지를 하시고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 IC 소켓이에요. 이 IC 소켓은 여러분들이 이제 IC를 꼈다 뺐다 할 때 납땜을 잘못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소켓을 PCB 기판에 납땜을 하고요. 이 소켓에다가 IC나 이런 칩들을 꽂았다 뺐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IC 소켓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래핑 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래핑 와이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선을 연결을 할 때 쓰게 되죠. 우선 양산용이나 제품 같은 경우는 래핑 와이어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작업을 직접 회로 기판에다가 만들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수작업을 할 때는 이런 래핑 와이어를 가지고 쓰셔야겠죠. 래핑 와이어는 색깔별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파이수하고요. 미리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이 래핑 와이어가 인두기를 가까이 이렇게 대면요. 이 피복이 그냥 벗겨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받아 가지고요. 그런 거는 좀 사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두기를 대도 피복이 잘 타지 않고 벗겨지지 않는 그런 래핑 와이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가격대는 한 9,000원대에서 만원대 정도 합니다. 100m예요. 근데 이 양도 상당히 많이 감겨 있고요. 가격도 뭐 5, 6,000원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전문적으로 많이 잘하는 분들이 쓰셔야 하고요. 잘못하면 서로 선과 선끼리 서로 붙는 경우나 그 다음에 피복이 다 이렇게 녹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래핑 와이어도 좀 비싸고요. 좀 그 성능이 좋은 그런 거를 써주시는 것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로를 만들고 회로를 디버깅 하는데 많은 디버깅 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래핑 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납땜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 툴을, 래핑 툴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을 직접 IC나 저항이나 그다음에 콘덴서 다리에다가 감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선을 납땜하지 않고, 일반 칩이나 IC나 이런 소자에다가 직접 선을 감도록 하는 그런 래핑 툴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권총형이나 이런 거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합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툴들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전자 소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전자 소자는 우선 제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저항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조금씩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품을 사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부품을 그냥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살 부품의 종류를 좀 알아야겠죠. 성능, 그 다음에 뭐 특성이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품의 규격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품마다 규격이 다 다르죠.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규격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규격을 꼭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설계된 대로 사용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품 사고도 다시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최대 전격, 이 부품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전격이 얼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격이 달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격을 가능하면 초과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전격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부품이 전격을 초과하게 되면 부품은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형과 치수. 이 부품을 사는 데 있어서도 외형하고 치수는 여러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수나 외형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치수를 맞춰서 꼭 구입을 해야 여러분들이 또 재차 구입을 하지 않는 상태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발열을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전자 부품은 대부분 열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에 발열이 얼마만큼의 이제 발열을 얼마만큼 하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알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저전류이냐 아니면 고전류용이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소자들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자는요, 이와 같이 이제 능동 소자,
수동소자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져요. 그죠? 능동소자, 수동소자. 그래서, 이 능동소자는 실제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를 가하는 것만으로 입력과 출력에, 일정한 관계를 갖는 소자를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갖는 이런 소자가 능동소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나 IC, 다이오드, 뭐 이런 연산증폭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동소자는, 부품의 스스로는 아무런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능동소자하고요. 그 다음에, 능동소자하고 조합이 됐을 때만 그 성능을 발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수동소자들은요. 그래서 수동소자는 부품 스스로는 동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소자와 같이 조합됐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부품이 우리가 수동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이나 코일이나 콘덴서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전자를 실험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소자입니다. 수동소자요. 보조 소자들은 일반적으로 뭐 이제 커넥터나 기판, 뭐 기타 등등 스위치나 뭐 이런 소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중에 이제 우리가 수동소자 중에 저항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항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부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항을 이와 같이 심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음을 R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항상 저항값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항값은 이와 같이 색띠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데 저항이 있으면 각각 색이 있어요. 색이. 각각 색마다 해당하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흑갈적 등 황록 청자 회백 그 다음에 금색, 음색 이렇게 나와져 있죠. 실제 이제 그 각각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과 은색은 이제 오차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 보면 이렇게 색띠가 있는데 이 색띠가 4개짜리가 있고요. 이와 같이 5개짜리가 있습니다. 4개짜리와 5개짜리요. 그래서 이 4개짜리와 5개짜리는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은 4개짜리는 앞에 2자리는요. 앞에 2개의 색깔은 유효 숫자입니다. 유효 숫자.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돼요. 지금 현재 갈색인데요. 갈은 뭐예요? 1번이죠? 그래서 이 갈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은 흑색입니다. 흑색은 0이죠, 0. 그래서 1, 0이 돼요, 1, 0.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색은 뭐냐? 10의 승수입니다. 10의 승수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현재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3입니다. 주황색은 3번이죠? 3번. 그래서 10의 3승.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거 5차.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색은 5%에 해당하죠. 그래서 1, 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5차. 이렇게 은색이면 10, 금색이면 5%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 이 5개짜리는 앞에 3자리가 유효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째가 승수,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오차를 표현을 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저항의 값을 읽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 2자리 유효 숫자, 10의 승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값을 표현하더라. 그래서 책에 잘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그 책을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그 숙지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저항을 사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할 사항인데요.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전격 전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저항값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격 전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도의 저항치는 온도에 의해서 변화를 갖기 때문에 온도 개수를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 그 다음에, 이런, 연화현상. 자체 발열에 의해서 저항의 오차가 생기는 경우죠. 그 다음에 잡음. 저항은 본질적으로 열잡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서 잡음에 따라서 실제 이 저항을 사용하는 분야가 또 다르죠. 일반적인 오디오 분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저항의 사용 용도가 서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무조건 저항을 사용한다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오디오 쪽이냐, RF 쪽이냐, 각각 방향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서 저항을 선별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항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지금 현재 탄소 피막 저항이니, 그다음에 메탈 필름 저항이니, 카본 컴포지션 저항이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저항 형태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산화금속 피막 저항, 그다음에 건선 저항, 그다음에 시멘트 저항,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각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굵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요점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컴포지션 저항 같은 경우는 전원부나 그다음에 고주파, 계측기, 통신기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저항이죠. 그 다음에 실제 탄소 피박 저항 같은 경우는 고주파 특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오차가 큰 편이어가지고 특성이 좋지 않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급 오디오를 만드는 데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탈 필름 저항 같은 경우 정밀도는 이게 좀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잡음이나 내국성에 있어서 물리적인 특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얘도. 그 다음에 산화금속 피각저항.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일반 오디오 기기에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로 전원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건선저항. 고전력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저항이고요. 우리가 일반 디지털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저항.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전원부 같은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저항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할 또 저항이 뭐냐, 어레이 저항입니다. 어레이 저항. 자, 이 어레이 저항은 이와 같이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다리는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저항이 여러 개가 배열로 해서 쭉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어레이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이 어레이 저항 같은 경우 보면 1번이 커먼이고요. 항상 이 점에 찍어 있는 부분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항이 공통으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이렇게 해서 8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8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저항하고 그 다음에 4개짜리가 들어가 있는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4개짜리고 8개짜리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커먼 단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커먼 단자. 그래서 총 9개 혹은 5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저항이 되겠죠. 자, 얘들은 앞에 이렇게 점이 찍어 있고요. 다리의 개수하고 곱하기 숫자로 써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항값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 숫자를 읽을 때는 앞에 두 자리는 이유 숫자입니다. 4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1자리는 10의 승수예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되겠죠. 47이면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승수를 의미하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471이면 475옴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저항들이 하나당 475옴의 저항 성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저항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디지털에서
데이터나 어드레스 라인의 신호를 높이거나, 그죠? 그 높이는 걸 우리가 풀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요. 풀업 저항을 목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둬야 할 저항은 이제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가변 저항. 우리가 볼륨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볼륨 저항은 앞전에 우리가 봤던 저항들은 저항값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저항값이 변해요. 변할 수 있는 저항값을 우리가 가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화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A형 타입의 저항, B형 타입, 그 다음에 그 C형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A형 타입 같은 경우는 저항값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천천히 변화를 하다가 후반부에는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라디오에 이제 그 볼륨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하게 저항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회전할 때마다 저항값 자체가 변화가 좀 달라지는 그런 스타일이 A형이고요. B형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할 때마다 저항값이 일정하게 직선적으로 변하는 저항이 바로 B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A타입, B타입 형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제 가변 저항에 그 위에 이 노브가 있어요. 노브가 이 노브를 돌리면 저항값이 변화를 갖습니다. 심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저항 형태를 그리고 가운데에 화살표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에 따라서 바로 그 볼륨을 돌리면 이 화살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하고의 저항값, 이쪽하고의 저항값이 변화를 갖더라. 그래서 볼륨 타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반고정 타입이 있는데, 반고정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타입이죠? 이런 타입들은. 그래서, 형태가 좀 다양하고요.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정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다릅니다. 얘가 한 바퀴만 이렇게 돌아가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바퀴 빙빙빙 돌리면서 저항값을 변화를 갖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밀도가 좀 많이 요하는 것들은 그런 좀 고급스러운 저항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변화폭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일반 타입을 사용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에 잠깐, 정리한 거를 잠깐 보면요. 조금, 심볼 형태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축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형태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놨죠? 이 저항값은, 아까 우리가 어레이 저항 읽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항 옆에 보면요. 이 옆면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502, 103,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써 있어요. 앞에 두 자리는 이웃 숫자고요. 얘도. 그 다음에 뒤에 2는 10의 승수입니다. 그래서 10의 2승.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5kg, 오음짜리 저항이다. 이렇게 용어를 하는데요. 5kg 오음짜리의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이 5kg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0에서부터 5kg 범위 안에서 변화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중간에 축을 돌리면 이와 같이 이쪽하고 이쪽, A번하고 3번이다. 이 두 개의 저항값하고 그다음 이쪽의 저항값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바로 가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그런 내용이 뭐냐면 콘덴서입니다. 자, 콘덴서요. 콘덴서의 역할은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전기를 저장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콘덴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콘덴서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전기를 저장하는 목적 외에도 노이즈 제거나 뭐 이런 것도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콘덴서 종류들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 앞에 있는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들입니다. 극성을 가지고 있고요, 콘덴서들이요. 이 콘덴서의 극성은 다리가 긴 쪽이 항상 플러스 기준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짧은 거는 마이너스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콘덴서들이 있죠? 뭐, 세라믹 콘덴서, 그 다음에 마일라 콘덴서, 뭐 탄탈 콘덴서, 이런 식으로 종류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사용 목적이나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콘덴서의 형태를 보면, 종류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심볼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극성이 없습니다. 모든 콘덴서가 극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극성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무극성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경우는 뭐예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에 뭐가 채워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극성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콘덴서는 뭐예요? 화살표가 있네요. 자, 이 의미는 콘덴서 값을 변화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변 콘덴서요. 그래서 콘덴서 값 자체가 변화를 가질 때 바로 이 가변 콘덴서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어디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그 라디오의 주파수를 바꿀 때 이 콘덴서를 많이 쓰고 있죠. 자, 콘덴서는 이와 같이 규격이나 그 타입들이 다 그 표면에 써 있습니다. 자, 전에 콘덴서를 보면요. 옆에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쪽이고요. 혹은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전격 전압이요. 16V, 혹은 24V,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전압, 전격 전압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콘덴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얘가 충전할 수 있는 정전 용량이 나와 있는데요. 그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2 마이크로페럿 혹은 16 마이크로페럿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죠. 얘는 표면에 다 써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콘덴서는 그렇지 않죠. 이 콘덴서는 바로 표면에 숫자로만 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극성이 없어요. 무극성입니다. 그 다음에 용량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103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앞에 101 유효 숫자고요. 뒤에 3은 10의 승수입니다. 그래서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피코페럿, 단위는 콘덴서는 항상 피코페럿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영자는 허용 오차를 의미해요. 오차. 그러면 10 곱하기 1, 10의 3승, 피코페럿 이렇게 되죠. 피코는 마이너스 12승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0.01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래서 103 콘덴서는 0.01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라고 하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래서 0.01 마이크로페럿. 그래서 우리 콘덴서에서는 항상 마이크로페럿 단위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로 해서 표현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이 단위기가 좀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키로는 10승. 메가는 16승.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계는 가능하면 숙지를 해놓고 표현을 해놓는 게 좋겠죠? 자, 콘덴서의 종류가 지금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전해 콘덴서 중에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콘덴서가 있어요. 이와 같이 여기 이제 표면을 많이 봐왔던 거죠. 표면에 이렇게 용량하고 전압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물론 전자 쪽보다 전기 쪽에서 쓰는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많죠.
그리고 이 전해 콘덴서는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극성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죠. 정전 용량. 그러니까 얘가 퍼질 수 있는 최대 그 전압입니다. 그래서 그 전압을 이상 넣는 거에다가 이걸 사용하면 얘가 폭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파할 때는 항상 이 위에 부분이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조심을 하셔야겠죠. 가능하면. 그래서 극성을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활레로나 이제 일반적인 전원에서요. 평활레로나 주파수의 바이패스 같은 경우로 사용을 하고 있죠. 저주파용으로 볼 때. 실제 사이즈나 이런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높이에 따라서 용량하고. 용량이 커지면 물론 사이즈도 커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탄탈 콘덴서가 있습니다. 탄탈 콘덴서는 형태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요. 얘들은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탈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런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콘덴서는 일반적으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전해 콘덴서하고 비슷하게 큰 용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특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이 이제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우리가 이 탄탈 콘덴서를 많이 쓰죠. 전해 콘덴서보다는요. 예전에 한때는 이 탄탈 콘덴서가 가격이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물론 일반 콘덴서보다도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가격이 민감한 제품들에는 일반 콘덴서를 또 많이 쓰고 있죠. 특별한 차이가 없는 한. 이같이 이제 표면에 다 써 있습니다. 정전 용량하고 전압이 써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콘덴서가 있어요. 자, 세라믹 콘덴서는 이렇게 이제 표면이 되어 있고요. 납작하죠? 얘는 형태는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납작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용량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주파 특성이 좀 양호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의 바이패스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사이에 이제 노이즈 제거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은 극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무극성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꽂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이거를 값을 읽는 거는 배웠죠? 앞에 두 자리는 10의 유효 숫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세 번째 숫자는 10의 승수, 10의 3승이죠? 그 다음에 단위는 피코페럿. 그래서 마이크로페럿으로 바꾸면 0.0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03이나 혹은 104를 많이 씁니다. 104는 계산을 해보면 0.1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콘덴서를 우리 디지털에서 많이 쓰니까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온도 특성이나 주파수 특성이 좀 양호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높은 주파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용으로도 가끔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표면에 나와 있는 글자를 가지고 답을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 극성은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스틸 콘덴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코일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고주파 성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 컨덴서, 슈퍼 캐파시터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용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원이나 이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러 콘덴서들. 가격은 좀 저가고요. 가격이 상당히 저가고, 높은 정밀도 같은 경우는 좀 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프로필렌 콘덴서, 그 다음에 마이카 콘덴서,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콘덴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콘덴서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특성을 그 콘덴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드웨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일반적인 몇 가지 종류만 쓰니까 그 쓸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콘덴서 값을 변화를 갖는 가변 콘덴서죠. 그래서 이거를 콘덴서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나 이런 변경을 할 때, 주파수 변주를 할 때, 이럴 때 가변 콘덴서를 많이 쓰죠. 자, 이게 이제 바리콘이라고 하는 거죠? 가변 콘덴서입니다. 우리 라디오에 주파수를 변경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부분에 사용이 되죠. 자, 에어바리콘. 옛날 이런 모델을 많이 썼었죠. 그다음에 폴리바리콘.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트리머. 여기 트리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일이라고 하는 이제 소자가 있는데, 코일은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코일 감겨있는 거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원통형으로 나와 있는 코일이 있죠. 그 코일은 우리가 헨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심볼로는 이렇게 코일이 감겨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코일은 여러분들이 그 유도작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원 부분에 또 코일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입력 그 전원이죠. 우리 DC 전원인데 트랜스를 통해서 교류 신호가 이와 같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넘어오면 잘립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거를 이게 콘덴서하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평활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일정한 DC 전류를 만들어낼 때 또 이 코일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트랜스, 아까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를 만들 때 또 코일을 사용하죠. 그죠? 1차측 코일하고 2차측 코일. 그래서 이쪽에서 전류가 통하면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1차측의 전기장이 2차측에 또 가해져서 2차측에도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전류를 유도해서 양쪽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이런 성분을 갖고 있죠. 상호 유도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코일은 어디 많이 사용하느냐, 이와 같이 자석을 만들었을 때, 스위치죠? 여기다가 전기를 흐르면 코일에 전기가 흘러서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게 이 스위치를 당겨서 스위치를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데 또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공진 주파수 만들 때 또 코일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종류가 많죠? 코일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라디오 같은데 주파수 변조할 때 또 많이 사용하죠. 튜너 부분에.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자죠. 자, 우리가 그걸 계전기라고 해요. 릴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릴레이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밑에 전원을 연결해서 스위치가 연결되고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그 하나의 스위치를 만드는 그런 그 기기로 또 사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회로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지금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 이 코일의 전기가 그 전기장이 유도가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스위치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전구가 켜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얘가 끊겨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스위치가 닫혀지지 않아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릴레이라고 하는 그 계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스위치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스위칭 할 수 있는. 이럴 때 코일을 사용을 하더라.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유도, 자성 이런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N극이나 S극,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자화선이 형성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극성이 서로 똑같으면,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하나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위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하죠? 그래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는 걸 보고 있고요. 전기장 형성은 이와 같이, 나사의 회전 방향으로 형성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일을 만들게 되죠. 자, 나머지는 됐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볼 사항은 이거죠. 이와 같이 코일을 감아놓으면요. 코일을 감아놓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건무게에 전류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 자석에 의해서 코일에 코일에 자석이 들어가서 역으로 전류가 형성이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에 회로를 또 만들게 되죠.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식의 각종 전자 소자를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데가 콘덴서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 설명을 드렸고요. 코일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전자에 대한 소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소자들은 이제 다음에 더 진행할 때 보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자들을 수동 소자들이죠. 그래서 수동 소자들을 살펴봤는데 더 깊은 내용들은 다른 문헌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된 문헌들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특징하고, 이제 사용할 때 어디다가 쓰는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회로를 설계해서 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수동 소자가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능동 소자로 넘어가서, 반도체 소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자를 살펴보도록,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요, 이제 반도체 소자 쪽으로 넘어가서, 반도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